소리로 공부하는 녀석들 소공녀. 윤쌤과 함께하는 소공녀.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단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로마 제국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에서는요, 이 평민들이 참여하게 된 공화정의 핵심적인 특징들, 그 다음 포에니 전쟁 이후에 일어난 로마의 변화, 그리고 제정시대 옥타비아누스의 업적, 마지막으로 로마의 문화,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명심하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자,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사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아주 작은 도시 국가였어요. 여러분들 유럽의 이탈리아라는 나라 아시죠? 이 이탈리아의 중부에 있는 아주 그 중부의 테베레 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근처의 작은 도시 국가로 출발을 한 거지. 그리고 처음에는요, 이 로마가 그 유명한 공화정 체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왕이 다스리는 왕정 체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영토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영토를 넓히려면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전쟁에 평민들이 참여해서 계속 승리를 하면서 평민들의 권력과 지위가 점점 향상되기 시작한 거지. 자, 그러면서 정치체제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 왕정에서 그 다음으로 바뀐 정치체제가 바로 그 유명한 로마의 공화정입니다. 자, 그런데 공화정이 실시되던 초기에는 평민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어.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수립했기 때문에 귀족들 중심으로 공화정의 정치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 당시에 국가를 다스리는 핵심적인 권력자는 집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왕과 집정관이 뭐가 다르냐? 친구들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인데, 왕정체제에서 왕은 자신이 왕위에서 물러나거나 죽을 때 자식에게 왕위를 세습하잖아. 그런데 공화정체제의 권력자인 집정관은요, 자신의 자리를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려주면 그게 왕인 거지. 물려줄 수 없고 일정한 기간 동안 집정관을 하고 나면 다시 다음 집정관을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뽑는 게 바로 공화정체제 핵심입니다. 자, 어쨌든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귀족들이 집정관도 다 자신들이 맡았고요. 그리고 중요한 일은 원로원이라고 하는 회의기구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 원로원에 참여를 하는 사람도 다 귀족들이었던 거지.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전쟁에 평민들이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이들의 권력이 강해졌고 이 평민들이 우리도 정치에 참여시켜줘라! 평민 참여를 요구하면서 평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한 겁니다. 평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평민들의 회의기관 평민회라고 하는 기구도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평민 대표 직책도 만들어졌는데 그 직책이 바로 호민관이죠. 자, 평민회와 호민관이 등장하면 아, 로마의 공화정에 평민들의 참여가 많아졌구나라는 걸 떠올리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공화정이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로마는 영토를 넓히기 위한 정복전쟁을 합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북부 아프리카의 카르타고와 이 지중해 근처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를 놓고 한판 큰 승부를 펼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포에니 전쟁이었어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로마가 결국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됐고요. 지중해 근처의 땅은 모두 다 로마 제국의 차지가 되었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땅은 이렇게 넓어져서 강력한 국가가 되었는데 포에니 전쟁의 승리를 계기로 로마는 점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공화정이 혼돈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왜 그러냐? 포에니 전쟁 이후에 정복한 지역의 저렴한 곡물들, 그러니까 값이 싼 곡물들이 로마에 대량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던 평범한 평민들, 그들을 우리는 자영농이라고 하거든. 이 자영농들이 경쟁에서 밀려서 몰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반면에 귀족들은 돈이 많으니까 막 노예를 부리고 땅을 사들여서 대농장, 라티푼디움을 경영하기 시작한 거죠. 그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귀족과 평민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공화정이 혼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니까 군인들도 정치하겠다고 권력 다툼을 하고 중간에 독재를 하려는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등장했다가 또 암살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로마의 혼란을 완전히 다시 질서를 확립하고 혼란을 없앤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이 옥타비아누스는 본인은 끝까지 황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상 로마 역사의 최초의 황제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잡았던 그때부터를 우리는 로마의 제정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정이라고 하는 건
황제가 다스리는 정치 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가 권력을 장악하고 로마에는 질서가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원로원이라는 기구에서는요,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당신은 존엄한 자입니다 라는 의미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하사하기도 했죠. 자, 어쨌든 그때부터 해서 약 훌륭한 5명의 황제가 이어진 시기로는 약 200년 정도가 되는데요. 이 시기 로마는 로마의 평화시대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번영을 누리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어요. 자, 그러다가 그 20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로마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는 군인 황제 시대도 나타나고요. 뭐 게르만족이라든지 또 동쪽의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침략을 하고 그래서 전쟁하고 그러면서 쇠퇴하기 시작했죠. 물론 이 쇠퇴하는 과정에서도 나라의 질서를 되찾으려는 황제들이 등장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황제가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요, 로마를 다시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단 수도를 본인의 이름을 딴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로마에서 당시에 못 믿게 하면서 박해를 했지만 너무나 믿는 사람이 많았던 크리스트교, 이 크리스트교를 믿어도 좋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로마는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395년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로마는 어떻게 됐느냐? 서로마는요, 안타깝게도 분리된 지 1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476년에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멸망을 하게 되었고요. 자, 둘 중에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이후에도 1000년 정도 역사를 더 지속해 갔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 로마의 문화와 크리스트교에 관련된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문화를 한마디로 말해라 라고 한다면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했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림 그린다든지 그냥 조각상 만들고 이런 건 사실 뭐 그렇게 실용적이진 않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데 그리고 제국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건축, 법률, 도로 같은 걸 만드는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남아있는 건축 유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 그리고 개선문, 공중 목욕탕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또 아피우스 가도라고 불리는 도로망도 유명하죠. 그리고 물도 흐르고 사람도 다닐 수 있는 수도교라고 하는 다리도 로마 제국의 유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또 하나 로마에서 중요한 게 바로 법률을 꼽을 수가 있는데 로마의 법은 처음에는 문서로 정리되지 않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관습법에서 출발을 해서 글로 남긴 최초의 성문법은 바로 12표법이고요. 그 이후에 로마 시민들에게만 적용되는 시민법의 단계를 거쳐서 로마가 지배하는 땅의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는 만민법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이 로마의 법을 계승해서 더 발전시킨 사람은요, 나중에 뒤에서 등장하는데 이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였던 유스티니아누스예요. 이 유스티니아누스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만들어서 로마법을 완성했다라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자, 로마 문화 정리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크리스트교를 볼 텐데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으시죠? 이 크리스트교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방에서 예수가 만들었어요. 팔레스타인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는 사랑과 평등을 굉장히 강조했고 워낙 이 가르침 자체가 하층민들에게 감동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이 전파되어서 노예나 여성들이나 하층민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가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로마 제국은 유독 많은 종교 중에 크리스트교를 박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크리스트교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강력하게 로마 제국이 탄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트교가 계속해서 전파되어 나가자 앞에서 등장했던 콘스탄티누스,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크리스트교를 그냥 인정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크리스트교를 믿어도 좋다 라고 인정을 해줬는데 이때 콘스탄티누스가 내렸던 명령을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한 크리스트교는 이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가 되면 로마의 공식 국가의 종교, 국교로 인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했고 중세 유럽 문화의 기반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까지 오늘의 소공력 정리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대단원 2단원으로 넘어가서 우리 인도의 역사,
그리고 불교의 탄생 이런 내용들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소공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뿅.